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우리 주식시장이 5천 포인트를 뚫었습니다. 9개월여 만에 2배나 상승했고 4천 포인트 이외에는 불과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오 의원은 지금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5천을 돌파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들 기대보다는 매우 빨랐다. 네. 저희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코스피 5천 이야기할 때 그래도 5년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1차 상법 개정을 끝내고 그 이후에 JP모건에서 2년 안에 코스피 5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간이 많이 단축된 거죠. 작년 말쯤 돼서 4,200까지도 찍었으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는 5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했는데 그보다 더 빨라진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그 제도 개혁에 대해서 시장의 호응이 되게 빠르고 또 하나는 반도체 중심으로 한 그 시장의 실적이 네.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번 이런 5,000피 돌파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함께 했잖아요. 예. 어떤 추가적인 주문을 하시던가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문제식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조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늘 버블 논쟁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버블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꺾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제도 개혁 포인트는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개선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박차를 가하고 3차 상법 개정 빨리 하자 이런 공감을 좀 나눴었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5,000피를 돌파하는 날 증권가에서는 환호했지만 청와대는 우상향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이제 축포 경계령을 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을 고갈 우려가 없어졌다라면서 좀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습니다. 코스피 주가지수 5천 돌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지만은 사실상 역대 어느 정부고 정권이든 간에 뭐 주식 시장을 부양 정책을 갖다 통해서라도 뭐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 정부에 대한 평가나 또 어떤 지지율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역대 어느 정권이든 주식 시장을 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공교롭게 5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지 진짜 8개월 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런 뭐 AI 혁명이 또 이뤄지고 또 정부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상당히 처음에는 뭐 부정적인 기류 그런 우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 결론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산업도 또 다변화됐죠. 뭐 현대자동차의 로봇 시대라든지 또 방산 뭐 그런 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 산업들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의 그 하단을 이제 탄탄하게 받치는 그런 큰 동력이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기보다는 5,000피 이상 시대를 갖다가 공코에 안착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겸손한 자세 태도 네. 저런 부분은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코스피 5천 시대 배경은 뭐로 보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 나섰잖아요. 여기 이제 기업들 실적 뒷받침됐고 어쨌든 주역은 뭐 동학개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약간 좀 설명이 좀 독특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것에 대한 발상의 모델로서 설명을 하는 게 일본 사례입니다. 네. 일본이 저성장 30년, 20년을 돌파하기 위해서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하고 2014년도에 이토보고서를 통해서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보수당이 자민당 정권이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스토시 코드 이 두 개를 핵심 정책으로 해서 했는데 니케이 네. 지수가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모델을 놓고 2024년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에서 밸류업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밸류업 정책 소개가 이사의 충실 의무, 자사주 개혁이 다 포함된 겁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거래소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는 일본처럼 한국도 뭔가 제도를 하는가
기대가 있다가 그해 여름에 멈춰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해 가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단장하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과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역사적 최저점이 2,290 정도가 되는 게 작년 4월 9일 정도였는데 네. 그때부터 해서 지금 5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대략 내란 평균 수준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 내란 전의 평균 수준 약 2,650에서 2,700 정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실제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들 중에서는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혁이었는데 1차 상법 개정하기 전까지 냉소가 많았죠. 코리아 박스피 국장 탈주는 진흥순. 그런데 그렇죠. 1차 상법 개정하고 나니까 과연 법 개정이 호기심이 제대로 생겼죠. 되겠냐 또 이런 의구심도 있었죠. 그렇죠. 도대체 24년도에 허다가 말았는데 네. 한국 정부 허다가 쇼하겠지. 그런데 25년도에 1차 상법 개정 이후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도 있지만 특히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쓰면서 7월 달, 8월 달까지 상승 국면을 서서히 갔는데 빨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되고 나니까 이 호기심이 기대로 바뀌었다. 네. 한국에서의 자본시장 정책도 일정 기간 일관되게 갈 가능성이 크다. 한번 관심 갖고 계속 투자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확대해 보자. 그런 와중에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슈퍼사이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9월 말 10월 초쯤에 D램 가격이 6달러였습니다. 네. 지금 26달러가 넘었습니다. 3개월 반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건 HBM, 엔비디아, 젠슨왕 그 이야기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상승을 했고 그게 제도 개혁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 어떤 에너지사도 빨리 상승을 한 거죠. 관심은 이제 6천, 7천까지 가느냐 이런 쪽으로 모아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숫자로서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 저도 네. 코스피 5천이나 이름 늘어나는 걸 처음부터 적절하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의제 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 이후에 일본처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이 하는 정책이 네. 특정 정당만의 정책이 아니다. 네. 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일관되게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1년 한 거다. 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코스피 5천은 착시라고 발언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즉각 이게 국민 부자 되는 게 배 아픈가라고 반박했는데요. 나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뭐 제가 얼마 전에 공교롭게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때도 이제 뭐 주식시장이 워낙 하락이 돼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잠깐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특정화돼 있는 그런 산업 쪽에만 대형주 중심으로 이 주식시장이 하락을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업종이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또 밝게 나오지 않고 또 미국과의 항우 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야기된다면 또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럼 또 왕창 빠질 거 아니냐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주식시장이 전 산업에 전체 좀 따뜻한 온기가 돌아가는 그런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천 돌파된 게 뭐 국민 부자가 배되는 거 요즘 뭐 국민들 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뭐 그래도 반찬거리 값이라도 나오고 이게 뭐 안정적으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주식시장 변수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오기영 의원님, 주식시장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차례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 이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도 또 입장이 나왔는데요.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이른바 갭 투자자에 대해서 세금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았는데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저 세금 이야기 전에 약간 양극화 이야기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주식시장 관련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 회사가 한 2,600개, 700개 됩니다. 그 중에 약 900개 뭐 내외의 기업들이 이자를 돈 벌어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 변화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국정 운영하면서 경제 운영하면서 실물 경제를 구조 개혁을 통해서 바꿔 나가는 거 이게 숙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 비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네. 그걸 고민하고 하나씩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조를 일관되게 가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부동산 세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세제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건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제를 쓰는 게 적절한가? 그것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돈이 풀리는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제로 해결 가능한가? 효과적이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집값 잡기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절제해야 되고 최후의 수단이다. 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세제 관련돼서는 어떤 정도의 시각이 접근할 것인가? 이건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공정과세라고 하는 게 특별히 세제 감면 혜택이 너무 과도하게 있다면 그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실은 네. 제가 자본시장 관련돼서도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비정상이 정상화인 것이지, 즉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는 수준에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 업사이드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과 더불어 나온 것이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머니무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그 비생산적 영역이 있는 자금들이 가급적이면 생산적 영역인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 혁신적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부동산의 과도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오히려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특히 생산적인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책적 기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 대통령 오늘 지난 4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 이러면서 정상화를 위한 3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까 기업,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더 이상 그럼 중과유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못을 박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시사점을 줬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작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없다. 그 말은 부동산 이 정책은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그런 정책이 뭐 구시대 유물로 이렇게 남겨진 이상 뭐 그러니까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을 갖다 잡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요. 네. 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난 한 대통령 취임하고 7개월 지난 상황이지만은 네.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사안별 정책 가지고 휴일에 입장 내고 이런 거 거의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월 9일자로 이제 이 종료되는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 부분은 그걸로 끝이다. 네. 이 세 가지 의미를 저는 보고 좀 의미를 잡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실거주 중심의 이제 공정 가세적인 측면에서 안 살면서 한 주택도 이걸 투기로 하는 네. 그 주택의 가세 부분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에서도 이제 다주택자 뭐 그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이 장특 공제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인식은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 그 안정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투기 가일 지구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전역까지도 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끊임없이 지금 뭐 최고가를 갖다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세제 카드를 꺼내 들어서 한마디로 시장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여야 간에도 정치적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 한미 양국 행정부의 2인자가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벤스비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던진 첫 질문은 다름 아닌 쿠팡 문제였습니다. 쿠팡의 로비가 미 의회를 넘어서 행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쿠팡의 행태는 정말 나쁜 모습입니다. 네. 나쁜 프레임이고, 그리고 오만한 행태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인데, 어제 김민석 총리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미 관계가 왜곡되거나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쿠팡에 대해서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지만 3,370만 명 정도의 유출이 있을 수 있다. 정부요. 그리고 정부는 실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1인당 10만 원씩 만약에 손해배상을 보통 하게 되면 그게 결합되면 3조 3,700억 정도의 우발 채무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쿠팡 한국 회사의 거의 자본금하고 비슷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도입해서 한번 처리하자. 네. 지금 그거 법안 발의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적시에 미국 그 모회사가 공시를 안 한 겁니다. 네. 적시 공시를 해야 그것에 따른 주주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도 없는데, 미국에서 집단 소송 제의가 됐고, 그로 인한 분쟁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이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걸 투자자에게 보고했냐, 이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집단 소송 문제가 있고, 네. 한국 내에서 책임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치 이것이 억울한 것처럼 ISDS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윤호경과 같은 주장과 선동을 하는 게 이게 한국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네. 저는 되게 유감이었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네. 이후에 더 엄중하게, 우리가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는 않고, 차별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해수도 네. 안 되고. 그런데 마치 스스로 차별받는 것처럼 이미지 만들게 하는데, 절대 그게 설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당 문제 좀 짚어볼게요. 오 의원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던진 전격 합당 제안의 반발과 우려, 옹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의원들 불만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청와대 이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논란과 반발도 있네요. 이 양 당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인적으로도 중복되는 게 많고, 또 연결고리가 많고, 또 정책 기조에서 검찰 개혁이나 사회 개혁에 관련된 의제들이 공통점이 많죠. 그러니까 합당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고, 또 기존의 기초적인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 다만 때와 장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또는 절차적 과정 관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들이 퍼지면서 어디까지 알았네, 누가 알았네. 그러니까 20분 전에 통제했냐 아니냐가 포인트보다는 저희도 여당이고 국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정 과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국정 과제 푸는 것 중에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 과제 설명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공감을 지금 더 확장하고, 또 그 속에서 그 다음 국정 과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제가 좀 바뀌면서, 또는 의제가 여기 교란되면서 나서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논쟁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민주당 3명의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도부 회의에 동반 불참했고, 초선 의원 20여 명이 지금 독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상당히 놀랐어요. 네. 정청래 당대표가 뭐 아무리 정치적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또 민주당을 거대 집권 세력 민주당을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정치력이나 본인의 기반이 워낙 탄탄하다고 뭐 본인이 인정하더라도, 이번에 저런 형식의 어떤 조국 혁신당 통합 제안에 대한 부분은 깜짝 놀랐죠, 저도. 네. 본인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갖다 이기기 위해서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제안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좋아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부분, 그럼 이 조국 혁신당과 이렇게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란 그 논리를 갖다 들이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권 잡고 정부 출범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정권 초기도 한참 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왜 당대당 통합을 갖다 당내 논의나 토의 없이 이렇게 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냐.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손잡아야 된다, 조국 혁신당과.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문제예요. 네. 이걸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집권 세력인 민주당 내에 충분한 공감 속에서 이게 논의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선거 전략으로서 이렇게
마련됐다면 그건 다 뭐 크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 네. 않은 측면에서 정치연대 당 대표의 이번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홀로서기. 네. 한편으로는 또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예 연동형 비례제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공과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1년도 안 돼가 1년째 좀 지났구나. 왜 아무 국민들한테 공감 이해 없이 연동형 비례제 포기하고 버리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연 당대표는 당 내적으로 애적으로 좀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네. 오기영 의원님,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제명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 전 대표가 이게 장애 여론전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인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타당 상황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내란 과정에서의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는 점은 평가할 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 좀 전에도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갔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는 과정과 오버랩된다. 뺄셈 정치의 전형 같다. 네. 기술적이고 실무적으로 그 내부에 비판할 건은 있지만 실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고립과 이 지지율 하락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보수당이 좀 더 건강해지고 내란의 강을 건너고 또 이제 다양한 형태로서의 이 건전한 경쟁을 하는 세력으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건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뭐 범보수 통합이라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 속에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징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내일이잖아요. 26일 당 최고위원회 뭐 징계 좀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최종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번 8일간의 이제 단식 투쟁을 통해 가지고 비록 이제 특검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민주당의 뭐 이렇게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내부 결속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평가하죠. 그렇지만 이 내부 결석을 또 잠깐 그동안 이제 단식 기간 중에 유보돼 있었던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몸을 회복하고 나오자마자 이 문제부터 손을 댄다면은 또 다시 분란에 휩싸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을 결국은 이제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여야 관계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의 그런 뭐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불과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그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크게 결속과 더불어서 중도 진영으로 예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본인의 정치력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건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쉽게 저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원 기획여성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김성식 전 의원님과 이해운 의원님 그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촛불 정부라면 좀 광범위한 국정 참여를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못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그런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이 보훈부 장관 임명 이후에 좀 더 이게 좀 적극적인 제스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설득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뭐 이렇게 쟁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청약 문제, 그다음 재산 신고 문제 등등에서 실제 국민의 눈높이를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 결정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